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제 양쪽에서는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는데 왜 그 내용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가 이제 선결 조건이었다라는 취지로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하고 일요일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상충되는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그 부분이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협상에 나섰던 모든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 협상 테이블, 그다음에 논의 테이블에는 이 여론조사 경선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이제 그 경선 방식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3주 전에 전 국민 앞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들으러 간 것뿐입니다. 자, 역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협상 결렬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발표된 자료에도 그 내용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돼 있었죠. 김경진 단장.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기로 상호 간에 양해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애시당초 안철수 후보께서 13일 날 제의를 단일화 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일 날 단일화 제의 자체를 아예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예. 이제 나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20일자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라인인데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라인이 장제원 그다음에 이태규 이 라인 아니었습니까? 이 라인이 가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 본인께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이태규 사이에 논의가 됐던 게 최소한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구상, 그다음에 인수위 운영에 관한 구상,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과학기술 강국 국가에 관한 비전을 어떻게 같이 실현할 것인가 이 얘기는 분명히 논의가 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아예 얘기가 안 됐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 단일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의 단일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20일 날 지금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이태규 본부장이 나왔다면 한번 들어보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없다 이러면 더 만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보고받고 나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단일화 얘기 없어? 더 이상 만나지 마. 왜 만나? 잘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태규 너 나가지 마. 근데 이태규는 계속해서 나왔고 계속해서 인수위 구성,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구상, 공동정부 운영 시에 안철수의 철학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이 논의만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 제안은 안철수 후보 본인도 이미 지금 버린 카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자들에게 국민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실제 있었던 분위기하고는 맥락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저 맥락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20일 날 단일화 더 이상 없다고 그냥 끝났다고 종료선언을 하시고도 왜 사람을 계속 보냈으며 그 의논을 계속하는 것을 용인하고 보고받고 있으셨을까?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이해가 안 되기는 이제 이쪽 저쪽 사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왜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단일화는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또 상호 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쪽에서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뜻이 없다, 안 만난다, 우리 후보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만날 필요 없다, 그 전제하에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계속 나와서 얘기 들어주고 계속 나와서 협상하고 심야 12시까지 또 새벽 시간에도 4시간 5시간 계속해서 경론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문안 마치고 의견을 조율한 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없으면 그거 새벽에 나와서 4시간 5시간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걸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당 공보단장이나 뭐 특보단장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공보단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김경진 단장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죠. 네. 그렇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면 뭐하러 만나느냐, 그 말씀은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결렬 선언을 한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렬 선언을 하고도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났는데 네. 그렇게 많은 제안을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결렬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왜 안 받았을까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몇 언론사 보도를 보면 이 실무 협상을 했던 이태규 본부장마저도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도 맨날 며칠을 나와서 한밤중에 새벽에 몇 시간씩 경론을 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다 보고를 했는데 근데 왜 합의하고 합의 문건까지 보고가 됐는데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경진 단장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뭐 저도 사실은 뭐 더 드릴 말씀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 어쨌든 공적 자석이고 이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이 표현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다른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원석 단장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양당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예. 계속 이제 협상이라는 이름에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게 아무리 이제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그런 뭐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특히 당과 당 후보 사이에 성사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그런 상태고 지금 사사건건 양당의 얘기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전권을 가진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차 한잔 마시러 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른바 그 공동정부를 비롯한 단일화의 조건도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를 우리가 들은 거일 뿐이다. 합의한 바가 없다. 문서도 없지 않냐. 이게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당사자인 이태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그보다는 이태규 의원과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왜 다른가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 이태규 의원은 그게 협상 조건이 됐든 단일화 조건이 됐든 국민의힘 얘기를 전했다. 공동정부, 뭐 인수위 구성, 기타 등등. 근데 안철수 후보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뭐 그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단일화 그 대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좀 서로 다른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의아함이 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뭐 결론은 뭐 그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워진 조건에 들어섰고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제 이런저런 정치개혁 통합정부 이런 시그널을 보냈는데 제가 지난번 2차 토론 때 굉장히 주목한 대목이 있는데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실 심상정 후보는 그냥 뭐 원칙적인 반응을 하셨어요. 그는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된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의총 통과가 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의총 통과가 전혀 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다음 의총에서 여러 번 뭘 뒤집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나한테 분명한 당신들의 시그널을 좀 달라라는 얘기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뒤로 이루어진 거는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의총 통과도 하고 결의문도 만들고 또 이재명 후보도 계속 뭐 안철수의 꿈 무슨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드롭하고 단일화하자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가도 좋다. 다만 완주를 해달라. 완주한 이후에도 당신한테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길이 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저라면은 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를 택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추측이신 거죠? 네, 제 추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과연 이태규 본부장은 무슨 자격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협상은 아니었을까? 보고는 했을까?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태규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공동 인사권을 확인한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여론조사 경선은 단일화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다가 여론조사 경선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고,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일련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상들,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브리핑을 해 준 거고, 그 브리핑 받은 내용을 제가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동 인수위를 꾸려서 인사권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고, 그게 후보님한테도 보고가 됐었다고. 저는 어떤 세부 내용들도 듣지를 못했고 어떠한 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제안한 거를 후보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안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태규 의원님이 전달 안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태규 본부장은 전달했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남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시지만 안철수 후보를 좀 겪어보셨잖아요. 옛날에 네. 같이 하셨으니까. 예? 한때 측근. 한때 측근. 지금 저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본질 자체는 이제 단일화 무산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좀 치졸한 책임 공방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국민의힘은 뭐 이제 이게 단일화의 문을 닫아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의 끈을 계속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고 있던 느낌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자칫 이 정권 교체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지거나 이런 국민의당 쪽이 결국은 이 여망을 저버렸다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또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소위 협상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그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거짓말을 할 줄은 모르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볼 필요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그 소위 이른바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저는 이태규 단장이 그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협상의 창구였던 것인가. 저는 그랬다라면 협상을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소위 이른바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는 선상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인지 저는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소위 이른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듣고 그것을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선대위 총괄 본부장인데 그게 협상이 아니면 무슨 협상이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경인 단장 말씀 들어보면 아니 25일 날 TV 토론에서 단일화 협상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결렬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뒤에 또 비밀 협상했냐라고 이제 막 책임을 추궁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소위 이른바 이것을 어떻게든 양당에서 단일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충분한 나는 이해가 여러 채널이 가동됐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태규 본부장이 제가 뭐 이태규 본부장을 변호하거나 뭐 비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명실상부한 전권 대리인 자격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협상에 가장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즉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어떤 임할 수 있는 명분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일화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한때 측근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시는 중에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태규 의원도 좀 아세요? 뭐 잘 알죠. 이태규 의원은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게 거짓말 논쟁은 아니고요. 예. 이태규 의원은 또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재선 의원이고 또 사실 전략의 책임자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캐파,
소위 버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위 이른바 안철수 후보를 나름 뭐 설득하겠다든지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전략적 어떤 지침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뭐 국회의원이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반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규 본부장한테 뭐 이런저런 뭐 제안 같은 것을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뭐 공동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뭐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아니, 거죠. 그래서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의아함이 있는 게 후보께서는 분명히 20일 날 단일화 없다, 나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TV 토론에도 단일화 분명히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보를 모시고 그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태규 본부장은 또 물밑에서 나와서 공동정부 운영,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만나면 몇 시간씩 정말 지루한 얘기를 거쳐서 정리된 얘기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최소한 3회 이상인데 이게 후보한테는 전혀 보고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김경진 단장도 안철수 후보 잘 아시잖아요. 같이 당 하셨잖아요. 저도 조금은 알죠. 예. 그럼 조금 측근이라고 치고 네. 김경진 단장도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자,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가죠. 협상의 카운터파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후에 반응이 나오는 것에 아마 일일이 대응하는 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태규 본부장의 난감한 상황이 있었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전혀 어떠한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니 그 중간에 계셨던 이태규 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의 입장도 또 협상에서 임하셨던 그 입장도 둘 다 설명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됐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정말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장성철 교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에게 협상의 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단순하게 그냥 전달자, 보고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일요일 날 말씀을 하셨던 양측의 협상의 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대화를 했다라고 한 부분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 후보는 지속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냥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러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주장해온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경선 안 하겠다고 하니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회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잘만 하면 뭐 이제 단일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좀 이태규 의원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태규 본부장이 안철수 후보의 핵심 측근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핵심 측근은 맞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대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핵심 측근은 맞는데 이 단일화 협상과 과정에서는 역할이 상당히 국한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태규 본부장한테 당신 나가서 내 정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 협상 이제 완료시키고 돌아와. 이게 아니라 가서 좀 얘기나 좀 듣고 오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김경진 단장 그러면은 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전권 대리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야말로 장제원 의원이 결정한 모든 것을 윤석열 후보가 다 받을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애시당초 지금 2월 3일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무슨 어떤 바람이 있으시든지 간에 공동정부 구성은 다 받겠다라고 우리 후보 본인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태규 총괄 선대 본부장이 그러면 전권을 안 받고 그냥 와서 얘기나 들어보고 커피나 한잔 하러 오셨다면 윤석열 후보는 농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농락인데 이게 딱 한 번 있었다. 한 번 1회.
만났다. 입씨름이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장재원 의원이 설명하는 걸 듣고만 갔다. 이렇다면 저 얘기에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최소한 3회 이상 만났고 그것도 한밤중 새벽 시간에 새벽에까지 쫓아나와서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간에 심도 깊게 교환을 했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후보들에게 보고가 됐다. 안철수 후보에게. 근데 그게 커피 한 잔 마시러 나왔고 전권을 부여받지 않고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만 갔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적어도 국민의당 선대 본부장이면은 안철수 후보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나라 간에도 어떤 회담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보다도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리더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논란 때문에 아무런 당직도 맡고 있지 않지만 전권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증명이 됐지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선대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장제원 의원만큼 핵심 측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사전에 서로 간에 여러 루트로 그러면 각각 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사전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남 대변인 혹시 안철수 후보 스타일에 선대 본부장이면은 그야말로 전권을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참고가 될 만한 게요. 2012년 단일화 협상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소위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협상에 실제 공식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협상단으로 세 사람이 나가고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나오고 뭐 그때 제가 뭐 이름을 뭐 기억나는 사람만 얘기하면 저쪽에는 박영선 의원도 있었고 예. 이쪽엔 안철수 후보 측 진영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러 가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장제원 의원과 뭐 이태규 본부장 간의 공동정부 구성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인수위 구성 방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결정을 누군가 해야 돼. 여기까지는 합의를 하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또 이런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자 그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이게 협상이 진도를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이 소위 뭐 안철수 후보 측 협상 실무자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을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협상의 파트너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소위 전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이것을 후보한테 가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김경진 단장 얘기처럼 여론조사 경선이라고 해서 국민 앞에 내놓은 어떻게 보면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철회할 때는 그걸 철회할 만한 분명한 뭐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여론조사 경선을 받았더라면 이게 굉장히 탄력이 붙었었겠죠. 예. 그러지 못하면서 명분도 주지 못했고 또한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것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일화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협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상식선에서 이런저런 고리를 찾아보면 정말 핵심 측근들끼리 만나서 얘기한 게 맞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전달했는데 어디까지 전달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까지는 8일 남았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또 어떤 일이든지 어젠다를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못 만날 이유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저 얘기를 또 어느 선까지 한 것인지는 아직은 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발언들을 먼저 들어보죠. 그러기에 앞으로의 9일은 처절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기다릴 수도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후보 윤석열, 이제 그 윤석열이 반드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저런 레토릭은 윤석열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질문의 주어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겠냐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어떤 정치인에는 윤석열 후보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단일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여지가 있겠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한번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일화가 실현 안 되더라도 선거 투표일까지는 계속 단일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권영세 본부장의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단일화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듯이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놓는 일이 없겠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안 후보께서 지금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전화를 해도 또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무 협상은 매번 할 때마다 부인당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본인이 만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은 만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김병진 단장, 이제 조금 가능성이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의 끈은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후보와 캠프의 입장인데요. 제 문제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께 우리 후보가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단일화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후보가 거절을 하셨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뭐 문자는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루트로 얘기를 했어도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다. 이제 단일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태규 장제원 저렇게 한 거 본인 보고도 안 받았다. 전권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게 만날 의향이 있으시면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번 주말에 뭐 기자들 만나서 이번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며칠 날 어디서 일정 다 비우고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편하겠어요, 보면. 이번 주말이면 좀 늦지 않습니까? 4일부터 사전 투표인데. 뭐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예. 그 이전이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오죽했으면 그거 일지 정리해가지고 국민이나 당원들 후보도 사실은 캠프 내부에서 너 당신 왜 안철수 안 만나냐, 왜 노력 안 하냐 이런 혼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정리해서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 입장대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이게 시커멓게 쑤시되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김경진 단장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정권 교체와 단일화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고생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시는데 짝사랑도 지나치면 이 스토킹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서 선언을 한 거잖아요.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한 거고. 자, 오늘 얘기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단일화 무산 책임이 꼭 국민의당으로 안철수에게 다 몰아갈 거라는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그 발언인 것이고요.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또 정권교체 책임론에 대해서 모면하기 위한 그런 원론적 얘기를 또 너무 지나치게 이제 확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국민의힘 입장 내부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스토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선거일 당일 전까지도 왜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렬 책임, 결국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여망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저버렸다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위기감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시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그런 지금 전술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스토킹이 아니라 그냥 정성이라고 좀 좋은 단어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성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좀 어려워지지 않았겠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3.1절 기념식장인가요? 거기에서 여야 대표를 만났는데 오늘 그 만난 태도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만났는데요. 송영길 대표랑 악수를 하는데 벌떡 일어서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악수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악수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일어서지도 않고 눈이 약간 좀 웃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마음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재미있는 사진 두 장이었습니다. 박원석 단장, 정의당 단장인데 자꾸 이런 걸로 물어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옛날 패널 생각으로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된 마당에 국민의힘 대선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했다면 그래도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고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것과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후자는 조금 어리석은 거죠. 어찌됐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이 지지층의 여론은 단일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 압박에서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고 단일화 무산의 책임론을 쓰는 후보가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왜 지금 와서 선을 긋고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선거 마지막 날까지 희망의 끈을 갖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띄우면서 사실상 그게 단일화 무산 책임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다. 우리는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보자면 아까 우리 정기남 대변인께서는 뭐 스토킹이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정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은 거죠. 겉으로만 그런 척했지 내가 제안했던 국민 경선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한번 당신들이 우리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얘기해 본 적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를 가려면 정치 개혁도 이렇게 해야 되고 등등한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도 극복하고 지난 2차 토론에서 보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점도 매우 실망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명분을 중시하는 그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은 동의해요. 안철수 후보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결정을 내려서 이게 정치권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런 반응들을 산 적은 있지만 저게 꼼수다. 이런 반응을 산 적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안철수 후보를 좀 쉽게 본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도 그걸 읽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건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가 무산됐을 때 그 책임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책임이 큰 걸로 나온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결렬됐다라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뒤에 지금 양 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책임이 더 큰가 묻는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일단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무산에 실망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임명진 목사인데요.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했었죠. 그랬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바람이고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를 선언함으로써 이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단일화가 결렬될 이상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철회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믿고 지지했기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장성철 교수, 저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픔이고 현실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진정하게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냐,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은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등 저 내부는 도저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안 좋아요. 뭐냐면 자꾸 곁에 있던 분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측근은 누구냐, 안철수 후보는 누구와 함께 정치하느냐라고 봤을 때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측근들이 떠나가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와 입지에도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자 구도로 가게 됐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완주 쪽으로 정해졌다고 보면 그전 지지율보다 더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내려가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후보한테 더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박원석 단장,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지율이 좀 빠질 수 있죠.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심상정 후보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지금 양 후보의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을 하고 또 투표율이 임박하게 되면 소극적 지지층들이나 중간 관망층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선택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화가 사실상 지금 무산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로 표가 분산되면 그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주장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를 소신 지지하는 지지층은 남아 있겠지만 그 지지 강도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예. 점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걱정일 거고,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네. 보시는 겁니까? 네. 내려간다면 그 표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였다면 굳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머무를 필요가 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더 이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내려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죠. 네. 장성철 교수는요? 저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각 후보들과 관련해서 지지층에 물어봤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를 바꿀 수 있다가 거의 이제 수치를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실망을 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면 굳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결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6일 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정기남 대변인, 그러면 내일 이제 여론조사가 일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여론조사가 이번 단일화 무산이 반영된 그런 조사가 되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발표는 뭐 모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 조사를 그걸 또 며칠 있다가 공개해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런데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과연 이 단일화 이제 무산에 따른 이 소위 지지층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만 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한국 정당학회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안철수 지지자가 소위 어떻게 이동했는가, 이 패널 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로 지지를 바꾼 한 달 사이의 그 텀입니다. 패널 조사인데 17%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로 옮긴 사람들은 8%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아마 기준점이 될 수는 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완주를 선언함으로 해서 지지율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역시 지금 이 단일화 결렬과 무산과 둘러싼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했을 때 지지율이 좀 내려갈 경우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할지라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을 경우에 몰리는 것보다는 더 적고 사자 구도로 가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불리한 구도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저는 뭐 방금 정기남 대변인 뭐 17, 8 뭐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 지지자 중에 이재명 도저히 찍을 수 없다. 또 보수 진영 지지자 중에 윤석열은 도저히 찍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분들이 이제 안철수한테 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수치는 비슷비슷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막판까지 가면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양쪽의 공이 똑같을 것이다. 저는 이게 보고 있고, 다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심리적인 어떤 뭐랄까 이 변동성의 예. 그런 느낌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냉철하게 표 개괄을 한다고 보면 단일화를 하나 안 하나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치열한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더라도 큰 표차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나중에 나라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 낮에 사회 정치 원로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 정부 구성을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서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종교계 원로 인사 20분입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치 독주를 계속할지도 모르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국민 통합 연합 정부를 만들어서 책임 총리를 비롯한 초당적인 내각 구성을 약속해라. 그리고 법 개정 등 정치 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일 토론에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로들 20분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법륜스님, 도법스님, 박경조 성공회 주교, 김대선 원불교 교무, 김홍진 천주교 신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소설가 김홍신 씨, 신낙균 전 문광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최상용 전 주일대사, 손봉호 나눔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윤경로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 자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즉각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회 원로들의 논의 이전에 소위 이른바 통합정부 정치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바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 이 사회 언론들께서 종교사회 언론들이 소위 이른바 우리 사회가 정말 소위 이른바 양당 간의 어떤 적대적인 그런 그 정치 공방을 좀 이제는 좀 마무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초당적인 통합 내각을 통해서 연합 정치를 정말 실현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지금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지금 민주당의 얼마 전 의총 결과에 대해서 진정성이라든가 또는 실천 의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의구심을 표합니다만 구체적인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정제특위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하고 또 장기적인 과제는 대선 직후에라도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뭐 아직 입장을 안 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뭐 어떤 특정한 후보나 당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저희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못 봤는데요. 그게 특별히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가령 지난번에 통합정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제외하고 통합정부를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통합인가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얘기하신 말씀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통합의 뜻하고 상당한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국민의힘을 제외한 어떤 통합이나 다당제 정착 이것도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그냥 선거 막판에 쇼를 위한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나마 쇼를 위한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말이라도 지금 이 원로들께서 하신 것처럼 그럴듯한 내용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야당의 핵심 정파를 배제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워딩에 있어서 완결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장성철 교수 면면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진보 쪽에 계셨던 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했던 분도 많이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이나 윤여준 전 장관, 최상용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안철수 후보 멘토로 불리었다. 이런 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가 김홍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쪽, 진보 쪽 계열의 국회의원도 하셨고 보수 쪽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좀 사회의 명망가 분들이 총망라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통합 내각, 통합 정부 정치 개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갈등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고 대선 이후에 각 세력 간, 진영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충성심? 그러한 고려를 통해서 나라가 좀 너무 갈등으로 치닫지 않기 바라는 원로들의 걱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경진 단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빼고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좀 내일 있을 TV 토론 때 어떠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과연 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누가 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연합 정부를 추진하겠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서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래도 대선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굳이 대선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러한 국민 통합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제에서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각제에서나 실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야 된다라는 원로들의 조언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갈등이 커서 걱정하는 분들이 목소리인 거죠. 근데 좀 전에 이제 뭐 장성철 교수나 또 김경진 단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를 뭐 제외한 통합정부 뭐 정치개혁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제외할 이유가 없죠. 자, 내일 당장이라도 TV 토론에서요. 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정부 정치개혁안, 뭐 예를 들면 선거구제 개편,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얘기에서 정치개혁안 나도 동의한다. 자, 공동의 어떤 뭐 선언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입장을 취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입장은 자, 저거 다 쇼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를 굳이 들어오세요. 당신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정부라면 제1야당을 어떻게 배제한 채 통합정부를 꾸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진정성 얘기가 선거 지금 8일 앞두고 있는데 전국에 아마 13개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90% 이상의 지방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일 거예요. 그냥 3인 선거구제 빨리 조례로 9일 내에 의결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박원석 단장부터 민주당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아까 선거 전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세요. 민주당 말로 하지 말고. 좋은 지적이고요. 선거 전에 하세요. 선거 전에 당연히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라도 당장 논의를 해야 되겠죠. 총리 국회 추천 문제만 하더라도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전에라도 논의들을 해야죠. 그걸 토대로 누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든 집권을 하든 그 책임 총리제도 국회 추천 책임 총리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자, 나라를 걱정하는 언론들이 이제 이런 안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과 결이 같은지 다른지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그리고 또 정치개혁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갈등 구조를 갖다가 해소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 갈등 구조를 해소하려면은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있는 이 갈등 구조 자체가 해소가 돼야지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음 정부가 통합정부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합의하에 처리를 해서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내가 한 겁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가장 신경 써야 될 점, 다시 말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능력은 상당히 출중하게 갖춘 것 같고 제가 보면서 그러면 이 양반 어떤 스타일이냐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성과만 내면 됐지. 이게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되냐 혈정 과정이. 이런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가장 신경 써야 될 점, 우려되는 점? 아니 그분이 대통령을 하겠다가 맘먹은 지가 불과 몇 달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준비를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검찰에서만 보낸 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알겠어요 국정 전반을.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본인이 얼마나 힘들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윤여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평가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경진 단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정인 위원장을 무슨 통합 비전 위원장인가 이런 그 자리로 모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노력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라 왈가왈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기사난 걸 보니까 김재원 최고께서 아마 가서 한번 만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요. 예.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아마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이 보도로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그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역할 부분이고,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의 어떤 정신이 강조되어야 된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당이나 당파에 상관이 없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국가 통합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인재 선발에 있어서 통합,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편견과 식견으로 이게
국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라치게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령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했던 부분들인데 최소한 올바른 상식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분 친화력은 최고 갑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정말 통합된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박원석 단장. 근데 이제 통합정부 정치개혁 이런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반응은 저건 거짓말하는 거다. 좀 아까도 자막에 떴듯이 집에 갈 사람들이 무슨 통합이냐. 선거 며칠 앞두고서 일종의 술수를 부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수세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훨씬 더 그냥 더 넓게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얘기를 그동안에 일관되게 해왔고 정권 교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프레임입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반문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더해서 우리가 정치혁신, 정치교체까지 이루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를 할 여지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지 기반도 훨씬 더 넓어졌을 텐데 문제는 과거의 위성정당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그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정치 분야 토론 과정에서 제대로 얘기하신 게 없고 그런 걸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당연히 뭐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하는 거겠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다른 후보들 호명하는 거 그다지 탐탁지 않아요. 다만 이 선거 며칠 앞두고 정략적 의도야 서로 간에 있는 건데 저거를 그냥 뭐 술수다라고 비판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저렇게 원로들도 얘기하고 계시고 또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면은요. 자, 172석의 거대 여당이 지금 모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모멘텀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1야당의 후보라면 저는 화답할 의무도 있다. 자, 그 화답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방금 박원석 단장 얘기처럼 통 크게 받고 윤석열 표 정치개혁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포지티브한 경쟁이고 선의 경쟁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비전위원장을 맡을까 하는 것도 매우 관심사인데요. 여야 의원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대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예. 우리나라 그래도 저 여의도 정치계에서 족적을 쭉 남기신 분인데 저쪽 당에 계시다가 또 그 좀 여의치 않다고 해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 또 이쪽에 그렇죠. 오셔서 네. 무슨 프로야구 감독도 아니고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한 그건 예우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인 그 박사께서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쪽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직전까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분명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윤석열 후보랑 안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 안 좋음을 통해서 상대 진영에 가서 상대 진영의 후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통합정부론과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거 전에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선거 후에는 국민통합과 정치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견고한 성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안을 내세우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당신들이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비전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또 한때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을 모시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방금 전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회동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전쯤에 회동이 끝났는데요. 웃는 표정으로 두 사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단일화 선언까지는 아니었지만 뜻을 같이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 교체 또 통합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치 교체와 성공적인 통합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 얘기하시고 하고 예 우리 후보님. 네, 우리 손잡고 하시죠. 네. 손잡는 걸 좋아하시죠? 네, 그래야 진짜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에 우리가 뜻을 함께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예, 자, 두 후보 얘기 들어봤는데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새로운 정치개혁 통합정부에 김동연 후보도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에 대변인들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정치 교체를 위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 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 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 이념,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를 만든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저희는 지금 공통적으로 오늘 공동선언 발표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그래서 오늘은 단일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연남 대변인. 단일화 선언은 아니지만 두 후보가 만나서 공동선언문을 내놓았다는 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이지 않습니까? 두 후보가 약 1시간 넘게 충분한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실제 양당 대변인들 말을 들어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라든지 또 정치개혁 법안을 취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겠다든지 또 통합정부 구성에 참여하겠다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의제들을 다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단일화라든가 후보 사퇴 문제는 오늘이 아닌 시점이라도 아마 김동연 후보 새로운 물결 측에서 조만간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또 민주당이 제안했던 이 국민 통합 또 정부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흔쾌히 화답한 모양새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한 지금 아직도 표심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 부동층에게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박원석 단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죠.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두 분이 1대1 토론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당의 후보가 지지율이 김동연 후보가 열심히는 하시지만 잘 안 나오고 있는 후보인데 TV 토론 공식 초청 대상이 아닌데 그 후보와 1대1 토론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고 어제 또 김동연 후보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각각 독대를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구체적이었고 진정성이 있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점을 봤을 때 저는
조만간 두 분 사이에 어떤 모종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뭐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이 합의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이 오늘 단일화 합의 이런 그 명칭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해오신 얘기가 있어요. 단일화 같은 방식의 그런 낡은 어떻게 보면 좀 약자를 무릎 꿇리는 방식의 이제 이런 건 지났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후보가 당장 단일화 이런 얘기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일화라기보다 김동연 후보가 레이스를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다.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뭐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단장, 김동연 후보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방금 나온 화면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일단 두 분이 화합하는 모습 보이는 거 일단 저 장면 자체는 좋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가령 뭐 공통 공약 실천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그건 즉시 실행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생각은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들 이거 고칠 건 고치고 개혁할 거 개혁해야겠다. 그리고 잘못했던 정책 원복해야 될 부분은 원복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운영의 분위기, 여야가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또는 정권을 차지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또 화합할 부분은 화합을 해야 되겠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틀에서 김동연 후보님의 생각하고 별 다를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한테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두 후보 간의 공동선언,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엔 출마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저런 분이 힘을 좀 보태준다라는 모양새 아니면 혹은 며칠 있다가 저는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저랑 정책 연대를 한 이재명 후보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들 어떠한 울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평가들은 앞에 계신 평론가분들께서 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존재감 없는 대선 후보가 대선 후에 어떤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재작년 총선 때부터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계속 역할론이 부여가 됐었거든요. 그때 좀 다른 선택을 좀 하셔서 본인의 정치적인 영역을 좀 넓히셨으면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지금 와서 몰리듯이 국민적인 관심을 못 얻으니까 여당 후보, 그동안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손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정근남 대표.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좀 보는 것은 저는 너무 이렇게 평가 자체를 인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김동연 그 후보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어쨌든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또 닥칠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아직 단일화라든가 후보 사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두 후보께서 통합정부 구성을 흔쾌히 합의하고 힘을 합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생각했던 지지율 플러스 지지율의 문제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극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좀 위상과 권한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권을 청와대로 가져오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 그래야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 시발점부터가 지금 원만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투표까지는 8일 남았지만 사전투표는 이제 사흘 남았지요. 일부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정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열심히 하자고 주변에도 권장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당일날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투표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사전투표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두 후보의 사전투표 호소 발언 들어보시죠. 바로 3월 9일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아니죠. 그런데 3월 4일, 5일에 사전투표하죠.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 주십시오. 이재명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3월 4일, 5일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이 투표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작년에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진 단장,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도 이렇게 매체 광고를 계속 내면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위험이 높으니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당론은 사전투표 열심히 하자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게 후보의 입장이고 당의 입장이다라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아마 선관위에서도 아까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 고발 조치까지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 전에 지금 선거 관련 소송 냈던 게 대법원에서 아직도 지금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은 그런 것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대법원도 조금 빨리빨리 좀 선거 관련된 소송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게 선거가 무슨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안 믿는 국민들이 있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수개표하는 과거로 좀 돌아가는 게 어떨까. 차라리 그게 국가적인 논란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 박원석 단장, 근데 윤석열 후보 발언 가운데 이제 당일날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못 가게 할 수도 있다. 이 발언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박원석 단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는 입장을 얘기하시긴 한 건데 앞뒤로 이렇게 곁들인 얘기들이 좀 부적절합니다.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등등으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든 국민들이든 누구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부나 여당이 당일 확진자 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발표를 해서 특히 이제 누령층이라든지 투표를 하러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1야당 후보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본인이 법 집행도 하셨던 분인데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지금 선거 때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대략 20%였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총선 때는 대략 26%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추세가 맞다면 또한 이번에 각 당에서 사전투표 좀 많이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선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선이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남 대변인도 그렇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좀 전에 장성철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19대 대선, 5년 전 19대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처음 도입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26.1%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30%를 훨씬 넘길 걸로 예. 보여집니다.